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환율이 오를 때마다 외국인은 대규모로 매도를 해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 그 5천은 무망한 꿈이에요. 실현 불가능한 꿈이에요. 근데 여러 경제 지표들이 자꾸만 금리가 조만간 터질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해요. 그 바늘의 역할을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지수는 상승을 하고, 순매도를 하게 되면 하락을 해요. 지금 외국인이 우리 주식 전체의 약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만큼의 영향력이 커요. 거기에다 활성 주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흔히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어요. 외국인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죠. 그러면 외국인은 언제 우리 주식을 매수할까요? 첫째는 우리나라 전기 대비 성장률이 상승하고 있을 때. 성장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부가가치 창출률이 그만큼 커진다는 걸 얘기하고, 이것은 기업 이익이 증가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기업 이익이 증가하니까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자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때, 높아질 때, 이때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순매수를 해요. 이자율이 높으면 그만큼 이익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예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환차익이 생겨요, 외국인 투자자는. 그래서 환차익이 예를 들어 10%다 그러면 주가지수가 5% 떨어져도 5%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약세여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끌어올려요. 이제 이번에 우리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도 이 세 번째 경우에 속해요. 11월 5일이죠. 그때 우리 주가지수 폭락을 한번 했잖아요. 사이드카도 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하루 동안에 우리 환율이 무려 13원이 올라서 1443원을 기록을 해요. 그 외국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환차선을 피해서 우리 주식들 매도를 하는 거죠. 2조 원 이상 매도를 했잖아요. 환율이 오를 때마다 외국인은 대규모로 매도를 해요. 또 11월 7일도 그렇잖아요. 환율이 오전에 8원 이상 올랐어요. 오후에 잠깐 또 9원 이상 오르기도 했어요. 그때도 우리 주가지수가 3% 넘게 빠진 적이 있어요. 물론 오후에 잠깐 조정을 거쳤는데, 환율은 이만큼 우리 주식시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물론 10월 초에 우리 환율이 급등을 한 적이 있어요. 10월 3일부터서 12일까지죠. 그때 연휴가 길었잖아요. 10일 가까이 됐어요. 그때 우리 정부가 역외시장에서 NDF 거래, 그 non-delivery future라고 그러죠. 차액 선물한 거래를 통해서 우리 이 환율을 줄기차게 끌어올렸어요. 1,400원대에서 1,431원까지 무려 30원을 끌어올려요. 그럼 외국인들은 그거 어떻게 보겠어요? 아, 이 친구들이 국내 시장에서 외환 방어 어려우니까 역외시장에서 NDF 거래는 레버리지가 2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그 방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끌어올렸구나. 그러면 우리나라 경상수 적자가 대규모니까 그만큼 외환이 국내에 유입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외환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도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정부가 그걸 매입해놨단 말이에요. 여전히 외환은 계속 들어와요. 그럼 시장에 임해서 환율이 떨어지겠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가 이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10월 중순부터서 11월 초까지 집중 매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외국인 순매수를 엄청나게 했으니까. 근데 우리 정부가 거기서부터 다시 공격적인 환율 방어를 들어가요. 환율이 떨어지려면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떨어지려면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환율을 방어한다 그러고 빠져나간 거예요. 최근에 폭락 사태가 크게 2번 있었는데 그 영향이에요. 그렇다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뭘 먼저 봐야 할까요? 우리 환율을 봐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요. 주식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환율이에요. 환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하루에 10원씩 떨어지면 그게
몇 %예요. 하루에 주식 수익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환율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우리 정부예요. 우리 정부가 코스피 5천 뭐 이런 목표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한,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 그 5천은 무망한 꿈이에요. 실현 불가능한 꿈이에요. 그렇게 아니에요. 환율이 상승을 하면 환차손이 생기는데 누가 우리 주식을 매입하겠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큰 이익이잖아요. 달러가 강세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노릴 수가 있잖아요. 주가 수익률 위에도. 그래서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환율이 오를 때는 무조건 우리 주식은 매도를 해요. 대신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는 우리 주식시장은 호조를 이어가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주가지수 뭐 5천을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볼 때 아, 저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그게. 흔히 자산관리 3분법이라 그러잖아요. 현금 3분의 1, 또 3분의 1은 주식, 나머지는 안정적인 자산, 특히 부동산 쪽 이런 게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해요. 세계적인 부호들도 그런 분산 투자를 해요. 그 적절한 비율로. 근데 이제 주식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수록 그것도 안정적으로 장기간 성장할수록 주가 지수는 장기간 호조를 보여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겨우 2%에 턱걸이 했고 올해는 1% 간 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쪽은 투자했을 경우에 손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경제 위기설 하고 이제 그 금융위기, 파국적인 금융위기가 온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요새는 그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JP모건 같은 데에서도 할 정도니까 지금 위기감은 상당히 커 있잖아요.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이 경우에는 큰 손실로 귀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는 게 가장 나아요? 아이, 당연하죠. 지금은 최대한 현금 보유 비율을 높여놓을 필요가 있어요.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도 현금 보유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하지만 금리가 터진다 하면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잖아요. 항상 그래요.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와요. 위기라는 게 위험과 기회를 두 개를 합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터진다 하면은 반드시 절호의 기회가 와요. 그 절호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도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현금 보유비율을 높여놓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지금 변동성이 앞으로 가장 클 시장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주식 투자의 일반적인 패턴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10년을 주기로 큰 파동을 그려요. 1968년도에 초호황이 왔었어요. 1976, 7, 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었고 또 1980년대 6, 7, 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리고 90년대에도 외환위기 직전에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외환위기 터지면서 꼬꾸라지긴 했는데 또 이게 또 2005, 6, 7년도에 큰 호황이 왔었어요.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이게 그런 큰 파동이 오는데 그 장기 주기를 모르시면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크게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일단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등 이제 합쳐서 이제 금융시장이라 그러는데 금융시장은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장기 정체기에 들어가요. 광기는 통상적으로 투기 열풍이죠. 이 기간이 한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리고 패닉과 붕괴는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각각. 그 다음에 이 붕괴가 일어난 다음에는 약 5, 6년 정도의 장기 정체기가 와요. 장기 정체기에서는 가격이 작은 폭으로 등락은 하지만 크게 오르지는 못해요. 그러다 장기 정체기가 끝날 때쯤 되면 다시 투기 열풍이 서서히 불기 시작해서 다시 광기의 기간으로 가요. 그게 다시 3, 4년 정도 지속이 되죠. 물론 이 주기는 성장률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높으냐에 따라서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주식시장이 광기의 종말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주식시장 호황기 때 보면 호황기의 초기에는 이게 주도주가 있어요. 주도주가 이끌어요. 그래서 이게 중반까지 이끄는데 중반을 넘어서면 그동안 외면당했던 우량주들이 각광을 받아요. 이 외면당했던 우량주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데 마지막 단계쯤 가면은 열등주들, 기업 이익률도 낮고 또 전망도 좋지 않은 그런 주식들이 갑자기 폭등을 해요. 이거는 호황기의 종말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이건 국내 시장에서 그래요. 근데 최근에는 국제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금융시장과 국제 금융시장이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럼 국제 금융시장도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 거 아니에요. 근데 국제 금융시장은 성장률이 높고 안정적인 나라에서 먼저 주식 투자 붐이 불어요. 또 부동산 투자 붐도 같이 가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에 호황을 보여요. 그 다음에 그동안 외면당했던 비교적 잘 살고 그러나 이제 주가 지수는 낮았던 나라들이 각광을 받아요. 그리고 종말 단계쯤 가게 되면은 그동안에 경기 부진이 심각했고 또 완벽하게 외면당했던 그런 나라들의 주식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일본은 1991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0.8%예요.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주식시장이 지금과 같은 폭등세를 보일 경제 지표의 뒷받침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도 0%대에서 마이너스 성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도 주식시장은 폭등을 했어요. 열등 국가에 주식이 폭등을 하면 그거는 국제금융시장의 그 호황기가 말기 단계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우리나라도 불행하게도 거기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때예요. 부동산을 투자하시든 주식을 투자하시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2021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해요. 그러면서 패닉이 왔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가격이 폭락을 해요. 그게 이제 붕괴가 온 거죠. 2023년부터서는 이게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장기 정체기는 한 5, 6년 정도 지속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3년, 24년, 25, 26, 27년, 27년쯤부터서 부동산이 서서히 살아날 거로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장기 정체기에는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졌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멀리 못 가요. 바로 떨어지고 그래서 작은 등락만 지속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보유하고 있는데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최저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도록이면 참으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희한해요. 손해봤다 그러면 보복 소비 심리가 생겨요. 지금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으면 그걸 매각해서 현금화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엉뚱한 데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부동산이든 주식시장이든 장기 정체기를 끝나면 다시 상승하잖아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그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으로서는 매도할 타이밍도 놓쳤고 매수할 타임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참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1996년 12월 달에 연준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주식시장이 과열됐다 이걸 경고를 해요. 틀렸어요. 주식시장 붕괴 안 됐잖아요. 99년까지 붕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3년 이상 앞서서 경고를 한 거예요. 그 사람 틀렸어요. 근데 틀렸다고 우리가 그거를 얘기를 해도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린스펀의 경고가 오히려 당시에 과열 징후를 보였던 주식시장을 진정시킨 그 영향이 있었어요. 물론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나스닥은 80%가 폭락을 하고
그리고 다우지수도 40%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그걸 미리 내다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동안에 호조 이거는 그린스펀이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요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주식시장 장기 주기를 놓친 거 아니냐. 지나치게 경제 지표들에 집착을 해서 금융위기가 온다는 얘기를 너무 빨리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장기 주기는 10년에 한 번씩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8년 9년쯤 오는 걸로 보는 게 맞아요. 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 말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럼 그 10년이면 이게 2020년쯤에 터졌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코로나 사태가 금융시장 금융위기가 터진 것을 덮었어요. 그럼 그 뒤면 2029년쯤 이제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온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8년이나 9년쯤 올 금융위기를 내가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근데 여러 경제 지표들이 자꾸만 금리가 조만간 터질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경제위기가 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미리미리 그런 경고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외환위기도 제가 94년부터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제정책 당국자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97년 말에 터졌잖아요. 4년간 틀렸어요. 이번엔 4년 동안 틀리지는 않을 걸로 보지만 그래도 지금도 저는 금융위기가 곧 터질 수도 있겠다 판단을 해. 왜 그러냐면요. 그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투기 열풍이 불면 이제 거품이 커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거품이 세계 경제 전체로 보면 큰 풍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큰 풍선은 웬만해서 잘 안 터져요. 바늘이 아주 날카로운 게 가서 딱 찔러줘야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늘의 역할을 할 게 지금까지는 안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그 바늘의 역할을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물가는 상승할 이유가 하나를 빼놓으면 단 하나도 없어요. 성장률도 2% 1%대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경기가 부진한데 어떻게 그 수요 견인 그 물가 상승이 있겠어요. 또 다른 그 원자재 가격도 국제 가격은 지금 안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비용이 물가를 올리지도 않는다고 봐야 되잖아요.